네, 인건비 4대 보험 실무 강의를 드리게 된 진성규 세무사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 책을 쓴 지도 벌써 한 4, 5년은 좋게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올해 개정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는 머릿말 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 교재가 목차를 좀 잠깐 좀 보시면 파트 1 인건비 지급 업무의 흐름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인건비의 전반적인 내용 정리를 큰 이제 숲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파트 1 쪽에 내용 정리가 좀 되어 있고 파트 2는 임금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 관리까지 포함된 부분들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파트 2는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임금 산정권에 대한 부분들 내용 정리겠죠. 그다음에 파트 3는요. 4대 보험 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등등등 관련된 부분들은 4대 보험의 내용 정리도 당연히 되셔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인건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파트 3은 4대 보험 관리권이고요. 파트 4는요. 세법상에 대한 업무 처리 내용권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발생되는 즉 인건비 지급권에 발생되는 원천징수 관련된 내용권들을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원천징수 수정신고 관련된 내용까지도 정리를 좀 해놨고요. 파트 5번째는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한 부분들로 급여 관련 세무처리, 그 다음에 급여 관련 회계처리 그리고 조토부상 인건비 지원하는 정책건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 내용건들을 아주 깊숙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개념 정도에 대한 부분들하고 간략한 법령권에 대한 해설과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 1은 이게 이제 저자가 보면 김성주 노무사님하고 저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성규 공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파트 1은 제가 큰 틀로 작성을 좀 했고 김성주 노무사님께서 컨펌을 좀 하셨고요. 파트 2하고 파트 3는 노무사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파트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파트는 노무사님께서 작성하셨고 파트 4하고 파트 5는 세법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거는 세무사가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세무사가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가 노무사님하고 서로 시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서로 확인건들에 대한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작성을 좀 했는데 여러 가지 사례건들이 정리되어 있고 관련된 서식건들이 충분하게 정리가 좀 돼 있어서 다른 교재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긴 한데요. 아무튼 본 교재가 여러분들 업무 처리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머릿말로 좀 들어보시죠. 작년도하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개정사항 등을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는 파트 2와 파트 3에 관련된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등에서 얘기하는 임금에 대한 내용하고 4대 보험법에 개정된 부분들이었었고요. 8번부터 22번까지는 세법 파트 쪽에 2022년도에 개정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놨는데 개정된 부분들을 먼저 인지를 하고자 하는 게 작년까지 업무 처리하신 분들은 대단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처음으로 혹시 인건비 관련된 업무 처리를 고민하신다면은 개정된 내용권들이 정리가 잘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개정된 부분들을 머리말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첫 번째는 근로소 대납분이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걸로 판례가 정비되었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을 대납할 때 평균임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권이 좀 있었는데요. 판례 내용권들에 의하면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부분들, 임금 인상 소급분은 통사임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부분 판례 내용을 반영했고요. 급여 지급 형태별 주일 법정 고인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고용노동 유권 해석을 반영을 했고요. 연차하고는 전월 또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라는 명확한 연차 수당의 기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응 판례권들이 있어서 그 내용이 첨부됐습니다. 세 번째는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 등 적용제 근로제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 기준을 고용노동 유권 해석에 맞춰서 반영되어 있고요.
임금명세서가 2021년 11월부터죠.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까먹었어요. 아무튼 뭐 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가 발생됐는데 그 관련된 내용권들을 간략하게 첨부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뭐 구체적인 작성 방법권들에 대한 부분들은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미 충분한 보도자를 통해서 공지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내용까지 굳이 반영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임금명세서 서문교부 내용이 실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 형태 등 근속 연수별로 다른 퇴직급여를 설정하는 경우에 최대급여 퇴직급여 차등제 설정되는지 보는지 여부와 관한 설명과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개정으로 법적 퇴직금이 지급되고 사전 지정 운영제도 도입되고 적립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최근 근태법상 개정 사항을 반영했는데요. 2022년 4월 14일 날짜죠. 그렇죠. 이제 그 날짜에 근태법이 개정됐어요. 주요 내용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내용권들을 저희 본문 쪽에 그래도 4월 14일 전후로 집필이 마감이 좀 걸렸었는데요. 조금 여유를 좀 둬서 2022년 4월 14일 날에 개정된 부분들도 교재에 반영을 좀 해서 뭐 조금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되는 듯해서 조금 뿌듯하긴 합니다. 다섯 번째, 최근 개정법에 학생 신부 연구자 등등등의 산재 고용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됐는데요. 뭐 그 내용들을 반영했고요. 여섯 번째, 일원 근로자의 내용들이 조금 되게 의미가 좀 있어야 됐는데요. 4대보험 가입배주 중에 일용직 근로자는 월 8일 미만 또는 월 6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용직 근로자 배제권이었었는데요. 월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중위수에 해당되는 임금 평균 금액의 한 120%인가요? 그게 아마 220만 원인가 봐요. 그래서 근무일수가 4대보험 가입 배제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2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걸로, 국민연금 가입된 건보도 가입되겠죠.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권들이 개정이 돼서 그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뭐 등등등의 4대보험 혜택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확대 되었는데요. 그 내용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임금과 4대보험에 개정된 부분들이었었고요. 세법상 관점으로는요. 비과세 차량유지 보조금 중에 본인 소유 차량들만 비과세를 해줬었는데 본인 임차 차량도 업무용으로 이용되면은 실비정산 받는 금액 대신 월 20만 원 받는 금액을 비과세에 정리해주겠다. 그래서 본인 임차 차량 포함됐고요. 벤처기업의 스탁옵션 비과세 한도가요.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5천만 원으로 좀 확대되었고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서 분할 납부도 연간 5천만 원 초과시 분할 납부하는 것이고 비과세 기간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연장되었고요. 벤처기업 스탁옵션 과세는 특례 적용 범위가 있죠. 그러니까 납부 특례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탁옵션 과세는 특례 적용이 있는데 스탁옵션 행사 이익이 근로소득권이거든요. 비과세가 있긴 하지만 요건 충족되면. 근데 행사만 한 거지 아직 실질적인 주식을 양도해서 유동성 있는 현금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근로소득이래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말고 나중에 스탁옵션 행사에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면 안 될까? 그게 이제 스탁옵션 과세위원 특례 적용 내용이었었는데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탁옵션뿐만 아니라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요. 시가이하 발행 스탁옵션의 경우 시가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세법이 조정되었고요. 연말정산 시 원래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 공제율이 20%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30%로 확대됐고요. 미수가, 선청성 이상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율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20% 공제율로. 그래서 의료비 세액 공제율이 30%, 20%, 그다음에 15% 세 가지가 됐는데요. 12번째는 2022년 연말정산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됐답니다. 이게 34세 이하인 근로자로서 총 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인데요. 연말정산 시 장기 투자증권, 장기 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가 있죠. 일명 소장펀드라는 거. 그것도 14년, 15년도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안 좋았을 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권으로요. 주식시장 60% 이상이 투자되는 고위험 펀드 상품을 근로자들한테 팔았거든요. 그래서 10년간
불입하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 연간 40% 정도 공제해 줄게 뭐 이런 제도였었는데 그거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도에 근로자 중 34세 이하의 근로자, 1,900~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 펀드 상품권인데요. 뭐 고민 한번 해볼 수 있죠. 요즘에 뭐 주가가 좀 떨어져서 시세는 15년대 주가가 워낙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잘 유지하고 있으면은 제가 수익률을 좀 봤는데 평균적으로 한 못해도 20%? 많게는 35%? 뭐 이 정도 수익률을 나는 걸 좀 받긴 봤거든요. 뭐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다니까 떨어진 상태에서 언젠간 좀 오르긴 하겠죠.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요. 저축한다 생각하고 청년 근로자들께서는 가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긴 하겠는데 저는 세무사니까 소득공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뭐 근데 또 모르죠. 떨어지면 뭐 제가 또 감히 제안을 좀 드리고 그러기에는 조금 뭐 불편하긴 하지만 세법상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세금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라는 의사결정이 된다라면은 그냥 내 돈 내고 장기간 가입하게 되면 언젠간 오르지 않을까. 전 주식 투자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으나 14년, 15년도에 가입된 근로자들께서 그 당시에도 몇 년간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났거든요. 좀 불편했었는데 결국은 뭐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로 나오는 거 보면은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좀 되긴 됩니다. 13번째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될 예정이랍니다. 관련 법령은 통과됐고요. 요건에 관련된 내용도 정리되어 있는데 2022년도는 아니고 2023년도니까 참고하면 되겠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마치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처럼 공제를 해주겠대요. 뭐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 뭐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뭐 그런 내용들인데 14번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 감면 기한이요. 원래 2021년 12월 30일까지 종료되기로 됐었는데 입사 기준으로 2023년 12월 30일까지 연장되는 걸로 세법이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15번째인데 근로자 퇴직금정법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그 다음에 확정기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 미정시 과태료 부과 내용들, 그리고 퇴직금 제도를 가지고 있던지 퇴직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던지 상관없고 퇴직이 발생되면 무조건 근로자로 하여금 IRP 통장을 제출하도록 해서 퇴직금 금액을 IRP로 이체시키는 그런 근태법 개정이 좀 됐었는데요. 뭐 그런 내용권들을 세법 파트 쪽에서도 의미가 좀 있거든요. 세법 파트 쪽에 추가 보충해서 맞습니다. 16번째 외국인 근로자의 단위세 적용 과세 특례 적용이 단위세 신청해서 이제 특례 적용 받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게 원래 2021년 12월 30일까지 입사하는 외국인 근로 좀 해주기로 했었는데 2023년 12월 30일까지 연장됐고요. 그러면서 단위세 신청하게 되면 비과세 근로소득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19% 완납조 원천징수라는 걸 하는데 사택 제공 이익이 2021년부터 비과세 근로소 바뀌었어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사택을 제공해주고 임차를 대신해 주는데 그건에 관련해서 단위세 신청하게 되면은 세금을 되게 많이 내는 거죠. 너무 세금이 부담이 좀 크니까 사택 제공 이익에 비과세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단위세 신청할 때는 해당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19% 지방세가 2.9% 단위세 신청을 적용하는 세법이 연장됐습니다. 원래 2021년도 적용됐었는데 2023년까지 연장됐고요. 17번째는 현실적 퇴직에 따른 임직원 퇴직급의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가 직전 중간정산 대상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라는 내용이 법령에 들어왔죠. 법령의 명확화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뭐 법령은 명확하게 내용 정리해 주는 게 뭐 좋긴 좋죠. 뭐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18번째는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부지역 가산세가 미납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미납세율이잖아요. 그게 0.025%에서 0.022%로 좀 개정됐는데 근데 국세에 관련된 납부지역 가산세 미납세율은요. 2019년 2월 11일까지는 0.03%,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는 0.025%, 2022년 2월 15일부터 0.2%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지방세에 관련된 납부지역 가산세 세율은 근데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랑 국세랑 차이점이 좀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인 거고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0일까지 연장됐고요. 수도권 밖에서 청년, 장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되는 경우에 공제 금액이요. 2022년 12월 30일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시적으로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1인당 1,200에서 1,300만 원, 중견기업은 800에서 900만 원, 대기업은 400에서 5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좀 개정됐고요. 한시 개정권입니다. 2023년까지. 20번째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게 있죠. 이게 고용증대 세액공제랑 대동소이한데요. 근데 원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거나 이러면은 공제받았던 것들을 상환하게 되는 업무 처리가 좀 필요했었는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도 상시 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부담 세액을 납부하도록 세액공제 사후관리가 신설되었고요. 2021년까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해주기로 했었는데 2024년 12월 30일까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장됐고요. 21번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 세액 감면과 세액공제 기한이 2024년 10월 30일까지 연장됐고요. 관련 요건 중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요건이 삭제되었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확대되었습니다. 22번째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억 세액공제 요건 중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이라는 요건이요. 퇴직 후 3년이 아니라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으로 완화되었다. 올해 세법 개정도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09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했는데 그때 이후에 원천 파트 쪽에 특히나 인건비 파트 쪽에서는 가장 최소화로 세법 개정이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여하튼 그래도 세법 개정이 되면 불편한 내용은 항상 드는 것 같고요. 개정된 부분들을 잘 적용하셔서 혹시라도 모를 가산세 등등등의 불필요한 부담 금액이 발생되지 않는 내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교재는 쭉 건너뛰겠습니다. 페이지는요. 24페이지를 펼쳐놓고요. 이 책을 고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거였었죠. 저는 세무사니까 세무법 관점에서 원천징수 인건비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때 임금이라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할 거고 근로소득에 대한 정리를 하다가 급여된 작성하게 되면 4대 보험료 공제금에 관련된 부분들로 또 내용 정리가 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모든 업무 처리를 사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법상에 대한 인건비 업무 처리, 4대 보험법상의 실무상 업무 처리, 근로기준법상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통합적으로 좀 한번 고민 한번 해본다면 업무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또 한 사람이 다 하긴 하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 같은 경우들은 업무 분장이 좀 잘 돼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인사 파트 쪽에 계신 분들은 좀 깊게 인사 파트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4대 보험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시는데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인사 파트 쪽에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 쪽에 있는 실무진분들께서는 세법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한 거죠. 또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 쪽에 있는 분들께서 세법상에 대한 부분들을 원천징수 인건비 관련 세금 신고를 하신 분들은 또 업무장이 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임금 등하고 4대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은 소홀한 것 같다. 그래서 이 기회에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좀 키우고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좀 하셔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 업무 처리가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대편 입장에서의 고민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다라면 내 업무 처리하면서 충분한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뭐 그런 취지에 만드는 교재 내용이고 그런 취지를 살려서 강의도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이제 파트 1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파트 2와 파트 3는 노무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정보 제공을 드릴 수 있긴 하지만 주된 이 책의 주요된 관점 중에 하나 되는 주된 내용이 인건비에 관련된 통합적인 사고. 근데 그 인건비의 통합적인 사고에 세법상 파트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세법상 관점에 임금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 세법상 관점하고 4대 보험 필요한 내용들을 좀 버물려서 강의를 좀 드리면 뭐 또 나름대로 또 괜찮은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파트 2와 파트 3도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트 2, 파트 3, 파트 4, 파트 5를 모두 아우르는 게 파트 1 쪽에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파트 1에 대한 내용들을 세 가지 테마권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교재 25페이지에 소득 구분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재가 그래도 뭐 잘 쓰려 노력을 했긴 했지만 법령을 또 열거하고 예규도 열거하고 판례도 열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딱딱한 내용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편호수 요약 정리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읽었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시간적 여유도 좋고 업무 처리하는데 모든 내용들은 찾아보는 용도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표로 정리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한다라면은 뭐 그래도 업무 처리에 대한 뭔가에 대한 도움이 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5페이지 첫 번째 위쪽에 있는 표를 정리 한번 해보면 사실 인건비 파트를 정리한다 해보면은요. 고용관계 맺어져 있습니까? 근로소득. 고용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나 기타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개수적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그렇지 않으면 기타 소득. 그래서 인건비의 내용 정리를 근로수로 세법상 정리할 것이냐, 사업이나 또는 기타 소득 정리할 것이냐의 구분이 먼저 좀 되셔야 되겠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 소득의 구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25페이지 첫 번째 표 내용들로 정리 일단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건비 지급 대상의 25페이지 아래쪽에 사용자, 사용인, 가르고 직원이라 되어 있는데요. 일단 25페이지 아래쪽에 내용들 좀 보시고요. 우리가 텍스상 근로자를 좀 구별 한번 해보죠. 텍스상 근로자 구별 한번 해보면요. 일반 근로자, 그리고 일용 근로자. 이렇게 구별을 좀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텍스상 일용 근로자는 어떠한 근로자냐? 이런 것들인데 2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건설업하고 하역업은 좀 다르긴 다르는데요. 좀 다른데 건설업과 하역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제조, 도소매, 서비스 업종의 일용직 근로자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정리된 표에 근로자 분류표 보이시죠? 동그라미 1번 근로를 제공한다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 있으면은 더 이상 일용 근로자가 아니니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반 근로자로 전환해서 세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인 거거든요. 아무튼 세법의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 일용 근로자 이렇게 두 분류로 정리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페이지 세법상 근로자 내용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법상 일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좀 정리 한번 해보면 근기법상 자, 근기법상 근로자로 정리 한번 해보면요.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이렇게 구별을 좀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정규직 근로자를 여러 가지 특징을 정리 한번 해보면 없을무자의 기간 기자거든요. 무기계약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그럼 무기계약자는 없을무자 기간 기자니까 계약기간에 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약기간에 정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정규직 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이별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내일부터는 좀 불편하겠지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당한 해고 절차를 밟아 나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퇴직일 30일 전까지 해고 통지란 걸 하셔야 되겠고요. 해고 통지를 30일 전까지 못 하시면은요. 해당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는 기간이 이게 상실되거든요. 보상해줘야죠. 그 보상을 뭐라 부를 거냐면 해고 예고수당. 한 달치 통사임금이라는 걸 지급할 거고요. 그렇게 지급하는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세금 정산을 합니다. 나중에 퇴직소득편에서 다시 리뷰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비정규직 근로자는요. 관련 법령권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시간제 근로자, 파견제 근로자 뭐 이렇게 구별을 좀 하고요. 파견제 근로자는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는데 파견사업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우리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대가를 지급할 건데 해당 근로자 직접 지급할 게 아니라 파견사업자한테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등등등을 제공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근로자가 아니죠. 근데 파견 근로자가 우리 일도 하고 파견 사용주 일도 한다고 하고 관련된 근로계약도 정리했다라면 우리 쪽 근로자일 수도 있고 파견 사업자 근로자일 수도 있는 거죠. 일명 이중 근로자. 뭐 그렇게 업무 처리하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뭐 파견제 근로자는 명확할 것 같고요. 자, 기간제 근로자는 유기계약자, 2년 미만의 계약자인가요? 현재? 있을 무자에
기간 기차. 계약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죠. 시간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는데 일용직 근로자를요 굳이 근기법상 근로자로 구분 한번 해보면 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는 아닐 거고요. 기간제 근로자일까요? 시간제 근로자일까요? 라고 고민 한번 해본다면 일용직 근로자 세법상으로는 근로를 제공한다 또는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는 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근로기준법상의 내용 정리를 해보면 하루당 근로계약 갱신한 근로자, 하루라는 근로계약이 존재하니까 굳이 구분한다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루당 근로계약 갱신한 근로자이니까 세법상의 세금 정산도 무조건 1급여액으로 세금 정산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일용직 근로자를 왜 굳이 기간제 근로자라 설명을 드리냐면요.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얘기를 할 텐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쪽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해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산재보험료는 무조건 가입하는 건 상관없고 고용보험료 가입 해지 쪽에 일용직 근로자 가입 해지가 없어요. 현저한 단시간 근로자 가입 해지만 있거든요.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 가입해야 됩니까?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해야 됩니까? 무조건이요. 근데 이게 이제 실무상 좀 고민거리인 거죠. 그래서 4대보험 얘기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에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세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 근로자를 구분을 했는데요. 이러한 근로자들을 다시 근태법 등등등에서 얘기하는 용어로 좀 구분 한번 해본다면 참고로 27페이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요. 28페이지 위쪽에 요약 정리된 표현 내용권들이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등도 설명되어 있고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설명도 28페이지, 9페이지에 설명을 좀 해놨고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오셔서 25페이지 아래쪽에 요약된 내용인 거죠. 해당 근로자 등등의 용어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사용자, 사용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용자를 의인화시키면 사용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용자가 회사입니다. 사용주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표이사님이요. 그리고 등기이번.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자. 이렇게 내용 정리가 되는데요. 사용인은 다른 말로 직원이라는 표현도 쓰죠. 직원. 사용이라는 용어를 노동법상에서 있는데요. 그 노동법이 세법상 가져다 쓰는데 법인세법이요. 2019년부터 더 이상 사용이라는 용어를 법인세법에 쓰지 않겠대요. 그 내용이 2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별표 1번 보이시죠? 근데 소득세법이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보면은 여전히 사용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사용자, 사용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을 대표하는 용어를 한번 해보면 임원분이시죠? 임원분이시고요. 이런 분들을 대표하는 용어 직원이죠. 그래서 임직원 이런 표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임원이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죠.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관점이요. 첫 번째 관점은 고용산재 가입이요. 고용산재는 가입 대상이 근기법상 근로자를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임원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니 고용산재 가입하시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고용산재 왜 가입합니까? 혜택 보려고. 그러면 혜택 보려고 신청을 했더니 공단 쪽에서 여태까지 가입된 이력을 삭제하겠습니다라는 통지를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임원은 근태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니 가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불이익된 거면 어떻게 할 건데 임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3년이거든요. 임금 소멸시효기가 3년치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중소기업 등에서 임원분께서 고용산재 가입된 경우라면 고민거리가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셔서 3년치를 정리하시던가 아니면 근로자수를 주장하셔서 고용산재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드시던가 이러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 하나 하고요. 자, 두 번째 관점은요. 근태법상 퇴직금이요. 세법은 뭐 상관없지만 근로기준법 근태법에서 얘기하는 법정 최저퇴직금 지급해야지만 관련 노동법 위반이 아닌 거죠.
그렇죠. 세법은 좀 덜 주고 좀 더 주고 괜찮아요. 세금 정리만 잘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자, 근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직원은 근태법상 법정 최저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임원은 근태법상 근로자 등등등이 아니니 임원은 근태법상 퇴직금과 정리하시면 안 되고요.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규정을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퇴직금 정리를 7가지 정도 할 건데요. 그중 5번째가 임원 퇴직금 관련된 내용 정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원 퇴직금에 대한 별도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생각보다 좀 귀찮죠. 왜냐하면 자주 발생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직원을 구별하는 실익은 분명히 좀 있다. 그래서 세법에서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구별 한번 해보는 실익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32페이지 보면은 세법상 임원,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건상 사용자 부분들로 다시 요약 정리를 좀 해놨고요. 세법상 임원은 등기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임원 행사를 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세법상 임원으로 보고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32페이지 세법상 임원에 대한 내용들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3페이지에는 임원의 근로자성으로 내용 정리를 하나 해놨는데요. 뭐 항상 고민거리죠. 고용산재 등등등 가입되는 경우에 어떻게 임원권들은 가입을 유지시킬 거냐 아니면 빠져나오면서 내용 정리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고민까지 하시면 되긴 합니다. 자, 여튼 첫 번째의 근로자 구분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 정리 한번 해봤고요.